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식탁이 짠 편이에요. 염분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단순히 짜게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도 되고요. 고혈압의 주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으로 식사를 해라. 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만 암의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오트 대표 김철입니다. 암이 증가한다는 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연령이 올라가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져 보이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의료 발전으로 발견이 많이 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부검에서 확인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증상 있을 때 바로바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암을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지는 거죠. 암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도 있을 거로 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이런 걸 하면서 대장암이 늘어나는 부분들, 미세먼지라든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물질들, 농약이라든지 방부제 이런 합성 물질들 노출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세계의 암 발생과 같이 한국 인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사질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혈관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생활이 너무 고지방식이나 단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사들을 많이 하다 보면 혈관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고 혈관에 플라가들이 끼면서 미세 혈관들이 좁아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고혈압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혈압을 높여야 말초에 산소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미세 환경들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빼내지 못하는 혈관이 좁아진 상태가 되면 그 조직에 있는 환경들도 저산소 상태, 저체온 상태, 산증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생활을 많이 했을 때에 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만 암의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음식들이 분명히 몇 가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음식 중에 하나는 단순당, 가공당입니다. 빵, 떡, 면으로 대표하는 한 글자들 음식들이죠. 간편하게 그냥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면식하고 빵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자주 있는데 단순당, 가공된 당은 우리 몸에 혈당 피크를 만들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빠르게 낮추고 당 불내성을 만들어서 세포들, 조직들이 당을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뇨를 일으키는 거는 물론이고 몸에서 이제 혈당은 높아지지만 세포에서는 당이 없어서 못 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당뇨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암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고지방식도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방하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누고 불포화지방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알맞게 만들어져 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오메가3가 최대한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식 축산해서 기른 고기나 항생제 써서 기른 고기들은 오메가6의 비율이 너무 많이 높아서 심하게는 200대 1도 나오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들을 먹고 자란 자연 방목된 고기들을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깨끗한 환경에서 잡은 어류들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 불포화지방의 공급원이 될 수가 있고요.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튀김 음식이나 도넛 만드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랜스지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대표되는 기름들인데요. 가능하면 완전히 절대로 피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암물질로 유명한 기름들입니다. 만들기는 불포화지방에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가공을 하면서 더 몸에 나빠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술과 담배 이런 부분들을 피해 줘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높은 나트륨 염분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단순히 짜게 입맛이 길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도 되고요. 고혈압의 주요 원인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염장 음식들을 많이 먹고 국을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염분을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연 유래 식품을 먹을 때는 사실 성분을 이렇게 신경 쓰거나 그렇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음식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공식품들이잖아요. 가공식품들을 먹을 때는 뒷면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뒷면에 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봤는데 전혀 잘 모르겠는 어려운 이름들의 성분들이 많이 보인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는 음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합성물질들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가공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들은 피하고 뒤에 봤는데 단순하게 과일 100% 다른 거 들어간 거 없음 이렇게 되면 가공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 음식들은 가능하면 다 피하고 자연 유래 물질들로 식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물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당류에 해당하는 단 음식들, 이게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당류 자체는 흔히 즐길 수 있는 모든 드링크 음료수 종류도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물질도 있지만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이용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밥, 떡, 면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그런 식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 사진에서 바로 나오는 게 지금 저게 소시지인가요? 같은 그런 종류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젓갈류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식 중에서는 그래도 채소를 넣어줬다는 게 좋은 점으로 일단 꼽고 싶고요. 상추 몇 장이긴 하지만 6, 7장 정도 상추를 줬다면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먹고 다 남겼겠죠? 채소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육이 사실은 육류이기도 하지만 양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 양념이 매운맛도 있지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제육볶음을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양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을 많이 높인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자주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소세지는 그래도 햄이 아니라 분홍 소세지는 보통 어육으로 만들거든요. 밀가루 섞어서 만드는데 가공 육류는 다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합성 착색료라든지 질산나트륨 같은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많이 넣어서 발색을 시킵니다. 소세지를 만들 때 색깔을 보면 붉은 빛이 도는데 공정 과정에서 고기를 다 으깨서 익히거든요. 익히면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회색에 가깝게 하얗게 되는데 그거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을 내는 거예요. 가공육류에서 나오는 빨간색들은 다 발색제 넣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소세지는 허여멀거다고 보시면 돼요. 발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밥이 현미밥이 아닌 게 아쉽네요. 흰밥은 아무래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 수 있는 현미밥으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채소양을 늘리고 제육볶음을 보쌈이나 이런 걸로 좀 바꾸고 그 다음에 현미밥으로 바꾸고 그리고 소세지는 치우고 염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짠지류들을 조금 양을 줄인다면 굉장히 괜찮은 식탁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메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육볶음도 있고 채소도 있고 밑반찬 조금 있고요. 근데 밑반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양념을 이렇게 많이 뿌린 게 보이는데 머스타드 포함해가지고 이런 단 양념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돈가스에다가 이렇게 양념 뿌린 것 같은데 튀김 음식도 그렇게 추천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된장찌개가 있는데 두부는 좋지만 된장찌개를 너무 짜게 드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양을 많이 먹으면 염분을 꽤 많이 섭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분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백미로 지은 저 밥 양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고 좋은 점이라면은 반찬에 골고루 여러 색깔의 야채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점 같고 그 소스가 뿌려진 어떤 반찬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끼얹는 소스류들이 달게 만든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요네즈 기반의 소스들이나 머스타드 소스들은 당분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젓갈류는 적게 먹으면 되니까 다 꺼내서 드시지 않고 뭐 반 정도만 드시죠. 젓갈류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또 염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식탁이 짠 편이에요. 커버하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나았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하지만은 미국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더라도 너무 짜요. 심각하게는 쓰다고 느낄 정도로 짠맛을 느끼게 되고 콜라 같은 음료수를 추가로 해갖고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식단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피하자. 저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 식단을 자세히 보면은 물론 파스타랄지 이런 면 종류를 상당히 많이 먹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한식을 보시면은 식사량 그 자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양은 주로 고기 위주이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고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적고 그 비율의 문제지 밀가루로 만든 면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인 밥처럼 빵도 달지 않은 아주 단순한 정말 밀가루하고 물과 소금만 가지고 만든 빵 종류들이 많아요. 그 양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남미의 경우에는 의외로 빵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비만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싶으면 통밀로 만든 빵이 좀 비싸더라도 몸에 흡수될 때 좀 느리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한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요. 옛날부터 먹었던 빵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친 호밀로 만든 빵들, 이런 것들이 진짜 주식으로 먹었던 빵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은 굉장히 흡수가 빠르다고 보셔야 되고요.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빵의 상당 부분 중에 계란이나 설탕 같은 부분들이 꼭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당을 올리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 통밀로 만든 빵이 아니고서는 빵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부대찌개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부대찌개라는 게 소세지와 햄으로 맛을 낸 찌개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리로다 라면도 넣고 짜거니와 1급 발암물질로 유명한 햄과 소세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자주 먹지는 않아야 될,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주식으로 매일 먹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드시다 보면 상당히 짜죠. 라면 사리를 추가해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한다든지 당 문제랄지 나트륨 섭취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소가 거의 없잖아요. 파 조금 넣은 거 말고는, 김치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채소 중심의 식사를 하는 데에는 좋지 않은 메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셋 중에서 안 좋은 한식 그러면 아무래도 부대찌개를 꼽을 것 같아요. 햄이 들어가 있다는 점, 라면 사리를 추가로 넣었다는 점, 짜다는 점에서 제일 피해야 될 메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공감이지만 부대찌개는 그래도 어쩌다 한번 먹는 그런 식단이지 않을까 싶고, 한식은 그래도 매일 먹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식품들의 공통점하면 역시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들이다라는 겁니다. 혈당이라는 게 단순히 당뇨의 원인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만성질환들에서도 전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빠르게 호화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당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게 만들기도 하고 당 피크를 만들었다, 저혈당을 만드는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도하게 먹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고요. 혈당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혈관을 통해서 흡수된 당들이 근육세포로 다 들어가질 못하고 혈중에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말단에 가는 혈관들도 좁게 만들고 막히게 만들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들을 피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식에서 피해야 되는 거는 너무 짠 음식들, 위암과 식도염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염장식품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많이 먹잖아요. 나트륨 성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국물도 우리가 많이 먹는 편인데 국물의 염도를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계속 짜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염도를 낮춘 걸 먹거나 국을 조금 덜 먹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천천히 흡수되고 천천히 소화되게 하려면 천천히 먹는 게 기본입니다. 빵떡면을 피하고 탄수화물 먹더라도 현미같이 껍질이 있는 채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채소를 같이 많이 먹어서 흡수도 느리게 만들고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게 하는, 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천천히 내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다. 참 어려운데요. 암이라고 진단받기 한 10년 전부터 발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40대, 50대에 암에 걸렸다. 20대, 30대부터 벌써 어떤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대부분 단순당의 문제랄지 지방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지방 섭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하는 식습관이 미리 예방을 하고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치중하지 않은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사를 해라. 그러려면 가공식품보다는 밥, 빵, 떡면보다는 자연 유래 식품으로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암세포들을 우리 몸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생기는 세포들을 우리
면역력 세포들이 정리하고 처리해서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덩어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몸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작은 세포 하나가 점점 커져서 1cm 이상의 암세포가 된다는 거는 10억 개로 증식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암을 발견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운동. 가급적이면은 운동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운동을 겸하는 등산이랄지.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다 한번 가끔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운동과 명상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저강도 운동이거든요. 걷는 운동이나 빠르게 조깅하는 운동 등으로 움직이면서도 명상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또 그런 환경을 만들기 어렵고, 걸으면서 땀 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런 명상법을 배우고 활용을 하면 평소에도 내가 지금 인상 찡그리고 신경 쓰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되면서 풀 수가 있거든요. 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에 명상을 배워서 잘 때 활용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혈당 측정을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CGM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추천을 주변에 해드리고 있는데, 신체에 이렇게 착용을 한 후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즉각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외과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TMRI를 다 찍어봤더니 암의 전이에 의한 증상이었던 게 확인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권유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흔하게는 늙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40대 분이신데 처음에 응급실에 봤을 때 통증이다. 대부분 간단한 진통제만 원하셔요. 혹시 모르니까 CT를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췌장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 은근히 응급실에서 진료 보다 보면 암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배가 아파서 왔는데 심한 장마비 소견이 보여서 엑스레이상에 CT를 찍었더니 덩어리뿐 아니라 이 소화기계 암 같은 경우는 다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혹이 보인다든지 이러면 암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죠. 또 폐도 기침이나 흉벽이 아파서 CT를 찍은 경우에도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의외로 응급실에서 CT를 찍으면서 많이 발견을 하고 검사를 하러 입원시키기도 합니다. 40대 분이신데 허리 통증으로 이제 며칠 힘드셨다고 하는 실제 췌장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응급실에 봤을 때는 허리 통증이다. 대부분 간단한 진통제만 원하셔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평상시에 잠깐 삐끗해서 다쳤다 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통증 종류가 아니어서 혹시 모르니까 CT를 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췌장암, 그걸 확인한 후에 다시 되묻는 그런 과정에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피곤함이 있었고 체중이 자기도 모르게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으로서는 가장 불편한 게 허리 통증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오셨구나,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있습니다. 허리 통증 얘기해서 생각이 나는 사례인데요. 허리 통증이 약간 등 위쪽 부분, 그쪽에 통증을 호소를 하고 정형외과에서 거의 3개월 가까이 통증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5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분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척추가 압박골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3개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넘어지거나 다친 것도 아닌데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나이긴 하지만 윗허리가 주저앉는 경우 흔치 않은데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2년 전까지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본인이 증상이 호전돼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방암의 뼈전이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싶어서 TMRI를 다 찍어봤더니 척추들이 주저앉은 이유가 암의 전이에 의한 증상이었던 게 확인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권유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췌장암에 국한을 한다면은 허리 부분에 어떤 통증을 느낀다 할지 췌장관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황달이 나타난다 할지 소변의 색깔이 커피나 콜라색처럼 변한다 할지 소화장기이기 때문에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위험스럽다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치료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치상 방사선 치료
치료를 하기도 힘들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3기 이상의 암 자체가 굉장히 크고 주변 조직에 전이되어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술요법도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단 자체도 굉장히 늦게 되고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췌장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대략 자녀 수명이 1년 이하로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떤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드세요. 진단이 되면은 위치상 수술을 한달지 할 수 있는 치료가 항암제 치료인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은 전이가 잘 되는 걸로 유명한데요. 다른 장기처럼 뭐 간이나 이런 장기들은 이제 피막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췌장은 그런 게 없고 굉장히 안쪽에 있는 조직들이라 대동맥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췌장의 두부, 췌장 머리 부분이 췌담관도 있고 대동맥도 있고 위와 간 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돼도 우리가 휘플수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위도 잘라내고 소장도 잘라내고 담관도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어붙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외과 수술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리는 걸로 유명한 수술입니다. 17시간씩 보통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환자가 또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진 채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게 되죠. 추후에 항암 치료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고 후유증도 굉장히 크게 되고 수술 후에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췌장암을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 모를 설사와 변비의 반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뭘 잘못 먹어서 설사가 일어나면 한 2, 3일 정도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화돼서 내려갈 때까지 내지는 균 같은 걸 우리가 이겨낼 때까지 며칠간 설사를 하게 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런 게 없이 피가 섞여 있는 설사를 종종 본다든지 변비와 설사가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된다든지 하면 이게 암종이 있으면서 그게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를 일으켰다가 또 막아가지고 변비를 일으켰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체중 감소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왜 암에 걸리면 체중 감소가 일어날까요? 암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조직입니다. 암세포가 자기 에너지 ATP를 만들어내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무산소 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있는데도 산소가 없는 대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발효대사, 젖산대사라고도 합니다. 한 9배 정도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포도당을 온몸에서 다 끌어다가 그 조직에서 쓰게 됩니다. 그 기전을 이용한 검사가 PET-CT라는 검사예요. 당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보고 그걸 CT로 찍는 검사거든요. PET-CT라는 검사를 확인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조직이 바로 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6개월 이내에 자기 체중이 한 10% 이상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초기 증상이라면은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이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소장이나 대장이 아이들 가지고 노는 막대풍선처럼 돼 있는데 심하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상자에 구겨 넣는 것처럼 사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를 찾아보게 되면은 장에 생기는 그런 암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변을 봤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가 위암을 놓친 사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피 생각하면 빨간색이잖아요. 장 중에서 위장 아니면 십이지장 같은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났을 때 그 피가 내려오면서 변이랑 섞여서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검어지거든요. 그런 검은 변을 종종 보면 위궤양 출혈이나 암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내시경을 빨리 안 받고 먹은 게 검은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갔다가 위암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외에 뜻하지 않게 열이 나서 응급실에 온다 할지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요. 대개 이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백혈병이랄지 림프종이랄지 이런 경우가 참 많고 췌장암의 경우에서 같이 특정 부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상시에 통증이 생길 만한 이유가 아닌데도 특정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피부암 같은 부분에는 예전에 몰랐던 점이 생기고 생각보다 크게 빨리 자란다 할지 주변 경계가 불분명한다 할지 이런 것들을 또 유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특성상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증상이 있을 때 환자가 알아서 자기 증상에 맞는 과를 찾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인체 전인적인 진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암 같은 드문 질환
같은 경우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허리 아파서 계속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그쪽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허리 아플 때 췌장암 걱정을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흔한 일은 아니고 모든 허리 아픈 환자들이 다 췌장암을 걱정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호전이 없는데 다른 걸 찾아봐야 된다 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고 그런 게 걱정되시면 어느 과를 가서 어떤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의뢰서를 써주십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중요한 건 식생활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양식 식사라고 얘기하는 고지방, 고탄수화물식이 대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장이라는 거는 음식물이 이제 변으로 만들어지면서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생태계고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뺏겨가면서 변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이제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대장의 그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염증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리키거 신드롬이라 그래서 장벽을 통과해가지고 균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전신 염증 반응도 생기게 되겠죠.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 건강이 잘 유지가 되면 대장암도 덜 오게 될 텐데요. 먹는 어떤 합성 물질들이나 뭐 방부제, 항생제 이런 물질들도 장에 있는 균들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고요. 지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탄수화물 같은 단순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들어가면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해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앉아서 생활을 한다 할지 바닥에서 들어 누워있는 채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운동이 되지 않음으로써 장 운동도 정체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을 얘기하셔서 그런데 장이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고 연동운동이 잘 이루어져야 변이라는 유해 물질들이 모인 부분이 빠르게 몸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 자체를 늘려서 변이 내려갈 힘도 줘야 되지만 앉아서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적고 또 변비가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라 그러면은 물에 녹는 섬유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보다도 더 거친 과일 껍질이라든지 채소의 딱딱한 부분이라든지 입에 거칠지만 장에서는 변의 볼륨을 늘려서 빠르게 변이 나가게 해줄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섬유질 물질들이 많이 섭취가 되어야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신체의 겉부분, 피부죠. 내부 소화장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 부분은 대장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직접 들여다보는 방법이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은 즉각 그걸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자세랄지 하는 방법이랄지 굉장히 꺼리시는 분이 있지만은 50세 이상이 되셨다면은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5년, 10년 주기로 검사를 해보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종이 3개 이상이라든지 확인이 된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으로 검사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안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설사변비가 반복된다든지 체중이 준다든지 해서 뭔가 대장에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에 가셔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한지를 진료를 받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확인하는 거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화기 내과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을 이겨내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내 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되 점점 내 몸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알아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주변의 가족들한테 이걸 숨기시는 분들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해요.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지지를 받으시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요즘 암 동호회도 참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치료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이랄지 치료할 수 있는 조언을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유전자가 우연히 잘못 변해가지고 운 나쁘게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처할 것도 없고 치료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겠죠. 운 나쁘게 걸린 것 뿐이니까요.
근데 사실 암이라는 건 그런 질환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걸리는 것처럼 우리 생활 습관에서의 문제가 세포 대사 과정에 다 영향을 미쳐서 그 대사 문제가 생기면서 세포가 변형이 돼서 2차적인 반응으로 유전자가 변하는 대사 질환으로의 특징이 크거든요. 다른 질환보다도 치료가 어려운 질환인 거는 맞지만 완전히 자기 생활 습관에서의 문제점을 확인을 해보고 바꾸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식습관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운동 습관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내 세포들의 대사 과정이 좋아지고 또 몸에다 열을 많이 공급을 하고 또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면역력이 상승이 되면서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환경도 올라가게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암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들이 있죠. 수술항암 방사선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술항암 방사선만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생각입니다. 수술항암 방사선은 그 암세포를 내 몸에서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 외에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어떻게 제어할지는 내 몸의 환경과 내 몸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인 저체온 상태,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온도가 높고 산소가 많고 산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을 해서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항암제의 경우에는 그 항암제의 내성에게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가 안 돼 있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치료에 전적으로 몰입을 하는 건 좋지만은 다른 부가적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완을 해갈 수 있는 마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 고압 산소 치료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수비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암을 없애기 위한 공격적인 치료인 수술, 떼어내는 거죠. 항암제, 몸속에 있는 작은 단위의 세포들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망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중심 체온을 42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NK세포 활성도라든지 이런 거를 폭증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열을 주는 방법은 찜질이라든지 주열기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2기압 이상의 압력을 준 상태에서 100% 산소를 쐬는 시설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조직 끝에 가 있는 암세포들 주위에 있는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만들었던 암세포 주위 환경들이 역전이 되고 산증, 젖산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환경들도 열과 산소 모두 배출을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암이 좋아하는 환경인 저체온, 저산소, 산증 상태를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죠. 수술항암 방사선 이외에 추가로 수비적인 치료인 고주파 온열 치료랑 고압산소 치료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그냥 잘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냥 많이만 잘만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 암세포들을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로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말씀드리는 통곡물, 우리나라에서는 현미 중심이겠죠. 초록색 채소 중심 식사와 고기 종류를 먹더라도 너무 과도한 지방은 삼가하고 건강한 고기를 먹는 거. 특히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은 열량과 단백질 부족으로 고기를 일부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고기를 가능하면 드시면 좋겠고요. 조리하는 방법도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해서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습니다. 내 몸에 컨디션이 되는 한은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항암 치료 직후에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무리해서 10,000보를 걷는다는 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일 때는 조금 피하고 그 이후에 컨디션 좋아질 때에는 다시 걷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흔한 증상을 무시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거죠. 전 국민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건너뛰지 이런 생각으로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발견을 해내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는 중요함을 잊어버리는 거고, 50대 이상에서 국가의 나이 연령대별로 공고하는 검진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 경우, 가장 흔한 게 흡연, 음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50대, 60대까지도 그걸 하면서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정해진 발암물질 뿐더러 그 자체가 암하고 연관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세가 많으시다면 흡연, 음주 삼가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영상에 꼭 보면 댓글에 이런 거 달리는 거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92세, 93세까지 살았는데 술, 담배 하고 아무 문제 없으셨다. 그런 한 사례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암이 생긴다는 거는 주위 환경들을 다 종합해서 그 점수들이 합쳐서 되는 거지, 술, 담배를 하고 채식 중심으로 식사하면서 너무 건강한 나머지 환경을 잘 했으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암이라는 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기 좋은 데서 잘 지냈으면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내비놓고 술, 담배 두 가지만 했는데 암 안 걸렸으니까 네 말은 틀렸다. 이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고요. 발암물질로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 있는 물질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를 포함해가지고 가공 육류라든지 괜찮겠지 하고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이 당연히 하고 있는 거니까 나도 위험성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 담배도 그런 중에 하나죠. 하지만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을 내 삶에서 멀게 만들어지는 꼭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증이거든요. 뇌졸중 증상은 아픈 문제는 아니에요. 좀 이따 좋아지겠지, 뭐 피곤해서 그런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빨리 진단이 되면 될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이상한 동작, 같이 식사 중에 우연찮게 뇌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큰 합병증, 후유증을 주기 때문이죠. 뇌질환하면 이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뇌종양이라든지 뭐 간질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뇌전증, 아니면 뇌염, 뇌수막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질환이거든요.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큽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뇌 반구에 손상이 오면은 왼쪽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대뇌 반구가 이상이 오면 이제 오른쪽 반신마비가 있으면서 언어장애라든지 기억장애, 성격 이상, 계속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런 뇌마다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다양한 후유증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응급실에 오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픈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이런 뇌졸중 증상은 아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한쪽이 뭐 움직이기가 좀 떨어지고 손발에 갑자기 힘이 떨어졌어도 약하게 오는 경우는 뭐 좀 이따 좋아지겠지, 뭐 피곤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심한 뇌경색이 온 경우는 아예 거동이 안 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구토하면서 완전 정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의식자가 된 경우에는 심하게는 막 발견 자체가 늦어져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오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요즘 상황에서 좀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기에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누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확인해보고 조치를 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뇌졸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뇌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뇌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빨리 진단이 되면 될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뇌 손상의 정도는 가족들이 앞으로 짊어지게 될 후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치료가 된다면은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개인적으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게 늦어졌을 경우에는 자기 혼자 몸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게 온 가족의 짐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후유 장애가 남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겠죠. 주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가민가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환자가 병원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설명하고 병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그게 후유증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아요. 단순히 어지러움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두통이랄지, 흔히 알고 있듯이 한쪽 얼굴 표정을 제대로 짓지 못한달지, 침을 질질 흘린달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만든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급하다는 의미에서 fast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F는 face, 얼굴의 앞면 움직임을 확인해봐라. 만약에 E 내지는 인상을 찡그려 보세요. 한쪽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입술이 한쪽이
쪽이 덜 올라간다, 내지는 혀를 내밀어 봤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얼굴 안면 움직임 이상이 있는 거니까 뇌경색 가능성이나 뇌출혈 가능성,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A, 암인데요. 손을 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게 뇌졸중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이런 경우에도 한쪽으로 힘 빠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목 디스크나 이런 거는 좀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 뇌졸중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는지를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응급실에서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그 다음에 집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두 가지 물어보거든요. 하고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 장애인데 이런 게 있으면 또 뇌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럴 때 T, 타임입니다.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응급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고 시술을 해줬을 때 완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119를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해라 라는 의미에서 FAST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CT, MRI 빠르게 찍고 뇌 경색이 확인이 돼서 시술을 통해서 뚫어져서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퇴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호전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시술하고 돌아와서 바로 중환자실 간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환자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진찰을 해보면 팔다리 움직이는 게 처음 왔을 때보다 좋아져서 잘 움직이고 의식도 명료해지고 발음도 명료해지고 큰 후유증 하나 막았구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최석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주변에 가족분들이 계시면 평상시에 환자분이 하지 않던 그런 이상한 동작, 같이 식사 중에 우연찮게 들고 있던 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린달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본달지, 말씀을 하시려는데 기억을 못하고 단어를 이야기를 못하신달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주변 분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시야장애 같은 것도 있으면은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한쪽에 있는 것들을 못 알아보고 그림을 그릴 때도 한쪽을 못 그린다든지 이런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게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환자가 자기 증상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니글렉트라고 하는데, 이게 양쪽에서 다 벌어질 수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서 더 잘 벌어지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오른쪽 마비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환자분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서 못 움직이는데 이쪽 팔을 무시를 하는 증상인 거죠. 눈에는 보여도 인지를 못하거나 시야장애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줘야 된다는 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통하면 워낙에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두통이 있을 때 매번 모든 검사를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는 않은데요. 통계로는 전 인구가 1년 내에 두통을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두통 중에서 정말 위험한 두통이 숨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머리 안쪽에 혈관 이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혈관 꽈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튜브가 이제 튀어나오듯이, 자전거 튜브 같은 거 보면 한쪽 찢어지면 그 안에서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죠. 요게 터지면 아주 위험한 뇌혈관 출혈이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혈관 꽈리 같은 게 있진 않은지, 모야모야 디지즈라든지 그런 기형 같은 게 있지 않은지, 그런 게 없고 뭐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오래 보느라고 생긴 이제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두통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혈관 문제가 있는데 모르고 지내다가 이게 터져서 심각한 후유증이나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질환은 젊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젊은 사람에서 있는 두통도 안심하지 않고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한 번쯤 하셔라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더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구토물이 있다 그러면 그 구토물을 주변에 기도로 흡입되지 않도록 멀찌감히 이렇게 치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응급실에 이 뇌졸중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오는 동안에 처치는 상당히 중요한데, 뭔가를 이렇게 먹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뭐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는 주스나 음료수를 먹이시는
되시는 분도 있고 흡입이 돼서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가장 많이 흔하게 하실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 손발을 따는 문제, 심지어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는 정말 열 손가락에 줄줄줄 흐를 정도로 손발을 따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치료에 도움보다는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급실에서 가장 힘든 거라면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아주 빠른 판단을 해내고 또 그 진단이 맞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전부 시간적인 요인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완비하고 있는 그런 응급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가장 힘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응급실이라는 거는 환자들이 천천히 와가지고 오래된 문제로 다 상담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 아파서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는 있고요. 제한된 인력 가지고 많은 환자들 중에서 위험한 환자부터 빠르게 검사를 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뛰는 게 응급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20-30명씩이 쭉쭉쭉쭉 접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분 만에 환자를 막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상황이죠. 한 가족이 아빠가 좀 이상하다라는 증상으로 환자를 모시고 왔어요. 환자는 이제 60대 남성이었는데 환자와 가족들이 10명이 같이 온 거예요. 과하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좀 반응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새벽에 싱크대에다 소변을 봤어요.가 이상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왔을 때 환자는 너무 멀쩡하게 걷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한쪽으로 힘 빠짐도 없고 두통도 없고 어지럼도 없고 명절이라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셨대요. 술 마시고 싱크대에다가 소변을 본 게 잘못인가 지금 너무 멀쩡한데 이러고서 환자분은 지금 중환 질환이 아니니까 중환 환자들 먼저 진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도록 안내를 했는데 딸이 아빠가 이상하니까 당장 검사를 해줘야지 자기는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럴 때 의사가 명확하게 중증도상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강력한 액팅을 받고 이 환자 보호자들 10명을 달래려면 빨리 검사를 해주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머리스티를 빨리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웬걸 그 환자한테 작긴 하지만 뇌출혈이 머리 안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전날 술을 먹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새벽에 뇌출혈이 생기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었고 그다음 아침에는 뇌압이 조금 호전이 되면서 증상이 좀 없어진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던 거죠. 이게 가족들이 보고 이상하다고 할 때에 지금 진찰만을 보고 아니라고 말했다가는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그런 기억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기억도 참 많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다수의 가족들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를 않아요. 추석 무렵이면은 난방을 시작을 해요. 아직도 화목 난방을 사용하는 집들이 있어서 귀향을 해서 살펴보다가 사고를 당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게 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응급실에서 어떤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호프리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모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패스트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어가 타임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뇌경색 뇌출혈이 뇌졸중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 6시간, 12시간 이렇게 지나버리면 막혔던 혈관 또는 터졌던 조직 주위로 조직들이 괴사가 됩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썩어가는 거죠. 조직이 상해버리면 우리가 시술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찢어지거나 터져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시술을 하거나 하려면 그 골든타임 내에 증상이 맞을 때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뇌경색 치료하려고 그러다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이 치료도 못하고 저 치료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압이 늘어나면 반대쪽 뇌까지 누르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재활까지 진행도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의 증상,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